시장이 뭐 한산해도 우리가 2022년, 2023년 이렇게 무자르듯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렇죠. 시장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아무래도 네. 뭐 한 또 하루 더 쉬고 그렇죠. 우리도 또 금요일 날 쉬고 그러니까 시장은 좀 얇다는 거는 뭐 확실해 보이고요. 한산하고 한산하고 뭐 거래량도 적고 하지만 사실 방향에 대해서는 뭐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아까 산타의 위치 추적 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위치를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어디론가 좀 멀리 가셨다. 위치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아주 어려워졌을 만큼 예. 좀 멀리 가셨다라는 좀 불안한 생각도 있는데요. 산타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네. 2023년 그러면 언젠가부터 우리가 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다 거라도. 뭐 바닥이 올 것이다 계속 네. 보고 있는데 계속 뒤로 밀리니까 다들 뭐 괴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분 모셔서 시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소연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처음 모시는 거죠. 네. 성탄 뒤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주실지. 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원자재를 담당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는 뭐 최근에 뭐 러시아 관련해서도 뭐 원유 가격 상한제, 뭐 네.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그리고 2023년 에너지 시장을 포함한 이제 원자재 시장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못 다루고 있는데 네. 한번 전체적으로 좀 쉽게 네. 예, 쭉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일단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우선은 원자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뭐 2023년 연간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네.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에너지 가격도 뭐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내년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시장 환경을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네. 조금 원자재 섹터별로는 조금 전망이 좀 다르게 다르다? 조금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국제 유가 네, 뭐 먼저 밴드가 네. 가장 좀 관심사 중에 기본적으로 네. 하나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지금 네. 그 제시하고 있는 유가 레인지는 이제 숫자로 놓고 봤을 때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에서 115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유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조금 심한 그런 장인 것 같아요. 뭐 70달러대에서 뭐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뭐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가가 조금 하방선이 높게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상반기에 결국에는 지금 겨울철 시즌에 약간 공급 차질 우려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제 과거 경기 침체랑 다르게 유가가 이렇게 하방선이 높게 유지될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수요단에서도 조금은 과거랑 좀 차별화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그런 원유 수요 전 세계 원유 수요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2년 연속으로 원유 수요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21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수요가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내년도 2023년의 경우에도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가 이제 보통 월간으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전망치로 놓고 보았을 때도 평균적으로 한 100만 배럴은 그래도 전년,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는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엔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제로 코로나 정책도 지금 완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를 견인할 거다라는 게 조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의 불확실성은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그걸 수요를 견인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요단에서는 그래도 과거 경기 침체랑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급단이 이제 가장 다르다라고 네.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공급단 우선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공급 차질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펙 플러스도 이제 감산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셰일 쪽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공급이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저는 70달러선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전망 자체가 지금 79.5인데 네. 70에서 115니까 네. 이게 보통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여기서 위아래 똑같이 잡았는데 이거는 비교적 의견이 확실히 있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유가 관련돼서는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네. 전문가들은 사실 다 120불도 얘기하고 했는데 네. 결국에 사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년에도 이런 수요와 공급 측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유가뿐 아니라 다른 얘기도 좀 계속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우선은 유가 플러스에서 이제 좀 에너지 쪽 더 관련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천연가스도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유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높고 그다음에 좀 많이 생각보다는 좀 레벨선이 많이 다운된 네.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발 그런 에너지 공급 차질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유럽도 이제 생각보다 겨울 나기가 조금 수월하지 네.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전 네.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의도는 러시아를 제재를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좀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요. 천연가스는 러시아를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이제 오는 공급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기보다는 이제 유럽 내에 그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네, 예.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그걸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기준선도 이제 그런 그 독일 선물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글로벌 LNG 가격까지 해서 네. 고려를 해서 양측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한 가격 상한제다라고 이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다른 의도다라는 네. 게 조금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두 개 다의 그런 가격 상한제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단기적인 영향력은 아직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네, 이제 불확실하다. 보고 있어요. 네. 예, 예.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될까라는 네. 게 이제 또 의문이 되는 상황이 있고 우선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이미 그 가격 상한제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제 조성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결국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또 그 금요일 날 날짜로 보면은 이제 조금 4~5%대 상승을 그렇죠. 했는데, 많이 올랐죠. 네, 그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는 이제 그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반응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공식적인 이제 시장이 아닌 뭐 그냥 OTC 시장을 이용한 천연가스 거래가 오히려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때 했었던 그런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뭐 LNG 수입과 같이 이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겠다. 네. 두 번째가 뭐 신재생 에너지를 네.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연가스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딱 발표를 했는데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줄여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한 15에서 25% 정도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격 상한제를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 가격 밑에서는 이제 거래가 오히려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약간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약간 수요가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는 가격 그리고 에너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저는 확실히 더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네. 에너지. 예, 에너지 네. 쪽에 공급 쪽에 문제가 아직도 계속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물론 위원님께서 이제 다 쓰신 리포트의 내용이니까 뭐 다 네. 아시는 거겠지만 어떻게 메모 하나 없이 이렇게 드리는 대로 쭉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이제 시원하다는 예.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 그럼 참고로 러시아 말씀드리면서. 관련됐으니까 네. 우선 식량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식량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진정됐다가 이제 다시 날씨에 대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네. 다시 좀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식량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노출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곡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곡물 쪽은 우선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 생산 비중이 일단 높다라는 게 첫 번째로 불안한 상황이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던 게 이제 흑해 쪽에서의 그런 곡물 수출 이번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조금 큰 장애물은 좀 네. 넘어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에너지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곡물도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선 비료가 이제 쓰여야 되는데 그 비료가 결국엔 천연가스랑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곡물 전체 생산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비료고 이제 네. 비료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격의 연동성이 이제 천연가스랑 있다 보니까는 만약에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게 결국에는 곡물 쪽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곡물 가격과 이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관련돼서 네.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날씨, 라니냐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게 겨울철 날씨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도 생각보다 만약에 원래는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예년보다 좀 따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추워진다라고 했으면은 갑자기 계절적인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공급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또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또 곡물도 이제 매한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라니냐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 기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라니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한파 중서부 네. 쪽에서 사실 한파 오고 미국만 난리 났지 유럽은 아직 난리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또 미국이 중요한 게 또 곡물 주요 아. 생산지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곡물 쪽에 또 가격이 이제 좀 반등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미국 쪽 날씨에 영향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날씨도 이제 좀 곡물 쪽에선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곡물과 에너지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 또 날씨까지 뭐 좋은 게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음은 구리.
네. 알루미늄,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는 비철금속 네. 쪽. 네. 비철금속은 대표적으로는 원자재에서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좀 매크로 환경을 반영하는 이제 네. 가격을 반영을 하는 이제 원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네. 같고 결국엔 구리도 이제 닥터 코퍼라고 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네. 원자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보면 비철금속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조금 유입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적인 가격 상승이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조금 더 이렇게 매력도와 투자 매력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제가 뭐 그 원유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그런 수요 부양 기대감이 얼마만큼일까라는 게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또 이제 중국이 조금 비철금속 수요를 견인은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중국의 수요 견인 효과를 나머지 국가에서 이제 조금 누르는 효과가 지금은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반기 이후, 하반기 정도 때가 이제 좀 비철금속 쪽에서도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철 쪽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또 중국의 그런 뭐 부동산 부양 정책. 네.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제 재정 정책이 얼마만큼 더 유입이 되느냐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비철금속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원자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가격 하방선이 어느 네. 정도 지금 지지가 되고 네. 있는 게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재고가 역사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 10개년 평균으로 놓고 보았을 때보다도 재고가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금년에 비철금속이 많이 내려갔던가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 지금 그 경기 환경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는 많이 안 빠졌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게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재고가 낮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기가 떨어져도 조금 어느 정도 방어되는 수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비철금속의 수요와 공급이 좀 다르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경기 둔화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공식이 이번에는 좀 아닐 수도 네,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이 많이 네. 바뀌었으니까. 네. 예. 라는 식으로. 그리고 네. 제일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금 가격은 진짜 네.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금이 안전자산인지 네. 무슨 뭐 광물인지 뭔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금년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네. 금년 금 움직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금이 이제 저도 이제 원자재를 보는데 가장 조금 어려운 원자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수요랑 공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전망하기가 조금 힘든 힘든 원자재 중에 하나고, 네. 또 매크로의 영향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지 네. 뭐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는 복합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금 가격 흐름을 오래 놓고 보면은 그 박스권에 저는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보통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네. 것 같다라고 해서 금 가격이 반등을 할 것 같았었는데 네. 생각보다 금 가격이 그렇게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고, 네.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11월 이후로 금 가격이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기 네, 시작을 좀 오르네요, 했거든요. 요즘은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크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 연준의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워낙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달러 강세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금 원자재가 이제 금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금이 달러랑 역의 상관관계가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원자재다 보니까는 그 영향도 이제 가장 크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도 이제 쓰이다 보니까는 지금 워낙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진 상황이고 그냥 물가도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 금 가격의 하방 압력이 높아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금이 이제 다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게 최근에 좀 다른 변화라고 했을 때는 봤을 때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금 협회에서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금 전망 그런 수급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3, 4분기에 중앙은행들의 그런 금 매입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중국이 3년 만에 금을 사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흥국들 중심으로 이제 금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환율에 대한 불안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 반대급부로 좀 금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매입을 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계도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그러니까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러시아의 관계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조금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금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는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매입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3, 4분기부터 금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1600 갔던 게 지금 1800 된 네. 게 3, 4분기인데 이 큰 영향이 중앙은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그 연준에 대한 그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 통화정책에서 네. 거의 다 왔다라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그런 금 매입도 한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금은 아직도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이고 네. 아직도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하여간 금년에 금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내년도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있어서 예, 예. 네, 그 지금도 이제 진입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비싸진 않다. 1,800원 네. 정도면 1,800달러 정도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원유, 천연가스가 포함된 이제 에너지, 네. 그리고 금 받고 방금 금 받고 비철금속 받고 네. 농산물 쪽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크게 4개의 섹터로 우리가 나눈다면 원자재 네. 쪽을 2023년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투자 전략이랄까 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또 나눠 주셔도 좋고요. 어떤 의견 갖고 네, 계세요? 저는 가장 봤을 때 이제 상반기, 하반기는 우선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상반기로 놓고 보았을 때는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노출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가 결국에는 에너지랑 곡물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여전히 그 에너지 그리고 곡물 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에너지 곡물 쪽보다는 경기가 살아날 때 시기에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가격단에서도 조금 투자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원자재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비철금속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에너지 곡물, 하반기 쪽엔 아무래도 비철 금속.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중국 쪽도 고려가 된 네, 그러니까 어느 결론이시겠죠? 정도 조금 스무스하게 간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저희 하우스에서는 2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강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약간 L자형의 그런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했을 때 비철금속도 괜찮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금도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금속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쪽에는. 그렇군요. 역시 중국의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이 상품 쪽에서는 네. 그렇게 가격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2022년처럼 이렇게 고점을 다시 본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쉽게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 둔화하고 공급 차질 쪽에서의 줄다리기 네, 쪽으로 맞습니다.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 중에서 어디가 더 이길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지금 뷰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오늘 분야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겨울철에 대해서도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뭐 유럽도 예상보다 뭐 따뜻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을 조금 벗어나게 네. 되면은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안도하고 있는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날씨라는 변수 플러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가격 상한제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대응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펙 플러스가 그러면 감산에서 증산으로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오펙 플러스도 뭐 현재 고유가를 최대한 조금 장기간 유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정균형 유가도 이제 결국에는 좀 높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단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예상치 못한 지금 그런 뭐 공급이라든지 수요 쪽에 대한 변수들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해서 커머디티 관련돼서 쭉 들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원자재에 대해서 2022년, 2023년까지도 네.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정기적으로 나와서 업데이트 그러게요. 해주신다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소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